저희 남편은 원래부터 고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그런 성격을 잘 숨기고 살아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전까지는 안 그러더니만 결혼하고 나서 결혼 초가 지나자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도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제가 왜 그것을 그냥 넘어갔는지 저 자신이 원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제 남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첫 번째 기일에도 저에게 윽박을 질렀어요. 우리 엄마는 작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그 전에 아버지도 암으로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그런데 올해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이 돌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약속에 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곧 우리 엄마 기일이더라. 벌써 1년이 지났어. 엄마 첫 기일은 제대로 챙기고 싶어서 산소에 가서 음식도 좀 차리려고. 혹시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엄마 배로 둘이 가는 게 더 보기 좋잖아. 제가 이렇게 엄마 산소에 함께 가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저에게 난데없이 이렇게 윽박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집안 채도 안 남기고 죽은 네 엄마가 뭐 이쁘다고 내가 거기까지 가냐? 그리고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해. 누가 본다고 내가 당신이랑 거기까지 같이 가야 돼? 진짜 작작 좀 해라. 자꾸 나한테 죽은 친정에 뭐 해라 하지 좀 마. 정말 쓸모없고 귀찮다고. 자꾸 이러면 이혼할 줄 알아? 이혼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좀 해. 저는 남편이 싫어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자 당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했죠. 아니 여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첫 기회 챙기는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참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신 진짜 내 생각보다 더 인성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겠다고만 하면 되지. 죽은 엄마니 뭐니 집안 채도 안 남겼다느니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당신 정말 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알아? 말 다 했어? 자꾸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우리한테 남길 재산 싹 날려먹고 가신 분한테 뭐가 좋다고 내가 찾아가냐고. 장모님한테 받은 돈보다 길 챙기러 가서 쓰는 돈이 더 많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꽥꽥 소리 좀 지르지 마. 뭐? 지금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부모님 길 챙기자고 하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요구야. 돈을 줬느니 마느니 따져가면서 사람 도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약속을 가는 차 안에서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얼마 후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표정을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이 상해 있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남편과는 제가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다음 남편을 붙잡았어요. 기다려. 방에 들어가지 마. 할 말 있으니까. 뭐? 할 말 있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왜? 이혼이라도 하시게? 남편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또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도착해 있던 이혼 소장과 서류를 찾아들었어요. 서류는 제가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남편 앞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혼 내가 먼저 준비했어. 자, 봐. 이혼 소장이랑 네가 갚아야 할 손해배상 소장이야. 참고로 손해배상은 내가 소송한 건 아니거든.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게 좋을걸. 제가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어리둥절하면서 그 서류들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얼마 안 가서 남편 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저에게 싹싹 빌며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이런 게 있을 줄은 전혀 몰랐지. 내가 경솔했어. 여보 제발 이혼 소송이랑 손해배상 소송만은 취소해줘. 이거 소송 가면 나 진짜 큰일 나. 제발 부탁해 여보. 나 좀 살려줘라.
시끄러워. 다른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승진하고 돈 받아 챙겨 쓰면서 무사할 줄 알았어.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놈한테 왜 이혼 소송을 취소해 주겠니? 절대 그럴 일 없어. 너도 한번 제대로 정신 차려봐. 저는 제 앞에 주저앉아 싹싹 비는 남편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저 남편이 제 앞에서 빌고 있는 꼬라지가 고소할 뿐이었죠. 전 그때부터 그렇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 원래부터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윗사람의 비위를 워낙 잘 맞춰서 승진도 빠르게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소개로 만났을 때 저한테도 어찌나 기분을 잘 맞춰주던지 저도 남편의 본성을 모른 채 깜빡 속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할 때까지는 제 기분을 잘 맞춰주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지방에 유지라고 재산이 좀 있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자기네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야? 정말? 얼마나 부자이신데? 우리 부모님이 그 지역 토박이시거든.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조금 있어. 그리고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신데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고 지방이기는 해도 그쪽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터전을 잘 잡으셨지. 그래서 우리 결혼하면 용돈 같은 건 드리지 않아도 될 거야. 와, 진짜 최고다. 용돈 안 드려도 되는 처가라니? 내가 거의 복권 뽑은 거나 다름없는데? 당신 착한 줄만 알았더니 조건도 완벽한 여자였어. 내가 이렇게 행운아야. 전 그때 당시만 해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제 남편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가면이 벗겨진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부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당시 혼자 계시던 친정엄마가 사업을 이어서 해야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진영아, 오랜만인데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공장을 폐쇄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엄마가 혼자 운영한다고 해봤는데 엄마 혼자서는 무리였어.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거든. 지금 공장을 이대로 두면 지출 때문에 아무래도 큰 빚이 생길 것 같아서 폐쇄하기로 했다. 네 오빠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그런 상황인 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빠가 가까이 사니까 오빠한테만 다 맡겼나 봐요. 혼자 많이 힘드셨죠. 이제야 알아서 죄송해요. 생각해보면 아빠 돌아가신 뒤에 내가 엄마를 도왔어야 했는데 공장 폐쇄하기로 한 거 미안해하실 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하셔야죠. 미안해, 정말. 너랑 오빠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일궈온 재산이었는데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엄마, 그런 소리 말래도 전 정말로 괜찮아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됐죠. 일단 빚을 지지 않게 공장부터 매매를 하세요. 제 생각은 마시고 공장 매매만 신경 쓰세요.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엄마를 돕기 위해 친정에 몇 번 오고 갔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상황을 이야기해 줬어요. 여보, 어쩌지? 엄마가 아빠의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나 봐. 아무래도 공장을 폐쇄하고 매매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 그동안 내가 운영하는 것도 좀 도울 걸 그랬어. 엄마한테 죄송하네. 그래서 한동안 친정 좀 왔다 갔다 할게.
공장 매매 준비하는 걸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도 많이 바쁘다고 그러네.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공장을 폐쇄해? 장모님이? 사업 망친 거야? 그리고 그 아까운 걸 왜 팔아넘기신데? 대출을 받거나 해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하셔야지. 장모님도 참 무슨 생각이신 건지 돈 아까운 줄을 모르시네. 원래 공장은 거의 다 아빠가 운영하시던 거라 엄마 혼자서는 힘드셨을 거야. 지금도 손실액을 최소화하려고 공장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폐업 시점을 잘 잡아서 다행이지. 당신 말대로 대출도 받고 더 늦게 결정했으면 오히려 손실액이 더 불어났을걸. 잘 되기는 뭘, 그 큰 돈을 다 날리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잘 된 일이야. 당신이 오며 가며 그 공장 다시 살릴 방법이 있나 찾아봐. 혹시 대출 끼고 우리 앞으로 돌릴 방법도 있나 보고. 이제 처가댁은 완전히 알거지 되겠네 그럼. 난 그런 거 책임지고 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챙길 거 있으면 잘 챙겨서 가지고 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애쓰시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애쓰셨다고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알거지니 책임지기 싫다느니 그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당신. 그렇게 말다툼을 한 뒤로도 남편은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짜증내는 발언을 수시로 계속했어요. 남편의 말은 매번 돈 이야기였죠. 돈 많은 처가라서 좋아했는데 자신이 손해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내가 결혼할 때 주변에 다 자랑을 했거든. 처가가 부잣집이라고. 그런데 이제 나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공장은 어떻게 되어가? 팔렸대? 그거 팔리면 그래도 돈은 좀 남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될 처가였으면 좋겠네. 내 체면 안 깎이게. 그만 좀 해. 당신은 혼자 힘든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손해 안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미운 소리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친정집 재산이 당신의 체면이랑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냥 아예 말을 얹지 마. 저와 남편은 그렇게 수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주로 남편이 괜한 트집을 잡고 말을 막 해서 시비가 붙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친정의 재산 처분에 관한 이야기로 끝났어요. 남편은 그 후로 점점 저를 무시하고 툭하면 고압적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친정의 재산에 미련이 많이 남았나 보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저는 그래서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본인이 윗사람들에게 잘하는 만큼 아랫사람이 당연히 본인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예전에 친정에 돈이 많았을 때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제가 윗사람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잘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친정이 기울자 남편은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인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남편의 이런 태도는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옆에 내가 남편이 술 마신다고 하면 술상 바로바로 내와야지. 퍼즐로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집구석 들어올 맛 안 나네. 당장 술상 안 차려? 우리 엄마가 너 하는 꼬라지 보면 아주 화가 날걸? 남편은 점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무례하고 무식한 언행이었지만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변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화도 났지만 항의를 해도 남편은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당신 말이 그게 뭐야?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집구석? 나도 당신이 와서 이딴 식으로 말하면 집구석에 있기 싫어. 당신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든지 해.
아주 뚫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줄 아나 봐. 돈 많던 처가도 없는데 네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남편한테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 알면 넙죽넙죽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랑 사는 이득이 있지 않겠냐? 뭐? 정말 너무한다. 나한테 이득 따지려고 결혼한 거야? 돈 보고 결혼한 거냐고.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네. 어쨌든 당신 진짜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정말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렇게 남편과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전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남편은 본인의 그런 언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조차 부족한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라서 매일같이 놀라고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시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장 매매가 수월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팔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근 몇 개월 동안 공장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엄마는 계속되는 지출에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땅도 매매를 하셨어요. 결국 공장이 팔리게 되었지만 매매까지 걸린 시간 동안 유지비로 나간 돈이 많아서 손에 쥔 돈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진영아, 공장은 다음 달에 넘기기로 했어. 공장을 정말 힘들게 팔기는 팔았는데 너무 늦게 팔리는 바람에 땅 판 돈까지 다 유지비로 나가버렸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랑 같이 너랑 오빠 주려고 했던 공장이랑 땅인데 엄마가 다 놓쳐버렸지 뭐냐. 너무 속상하다. 엄마,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저는 그 공장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엄마랑 아빠 두 분이 평생 일군 두 분의 재산이죠. 제가 그걸 받을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엄마를 도와서 운영을 했어야죠.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서 이제 와서 아쉽게 생각할 마음도 없어요. 엄마 마음은 알지만 저는 애초에 그 돈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미안해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휴, 어쩜 네 오빠도 똑같이 말을 하더구나.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엄마는 미안하겠지만 엄마 재산은 이제 집 한 채 남은 게 전부야. 그래도 이제 연금 받을 나이라서 너나 오빠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걱정할 거 없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시 엄마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어요. 연금이 나오니 다행이었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에게 용돈을 매달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우리한테 남길 돈도 없는 장모님한테 용돈까지 보내라고? 나는 줄 돈 없어. 요즘 세상에는 가족 사이에도 기브 앤 테이크야. 사실 남남인 관계나 다름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냐 생각을 좀 해봐라. 그리고 장남인 형님도 계시는데 그걸 왜 당신이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봐 그래. 오빠도 엄마 용돈 줄 거래. 우리도 큰 돈 아니어도 꾸준히 용돈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 시댁에도 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건 결혼 초에 협의했던 일이잖아. 처가댁은 돈 많으니까 용돈 안 드리기로 합의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돈 없는 처가댁까지 책임질 생각 없다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결혼 초에는 상황이 달랐잖아. 지금은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재산도 없이 지내시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야 당신은. 그렇게 꽉 막힌 소리 하지 말고 좀 고려해 볼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이 되어도 똑같이 말할 거야 당신? 그때는 또 경우가 다른 거지. 장모님은 원래 재산이 많던 분인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엄마는 경우가 다르겠지. 어쨌든 나는 장모님한테 줄 돈은 없어.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또 남편과 소리를 치면서 싸웠어요. 하지만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엄마에게 몰래 적은 돈이라도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용돈을 몰래 보내야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도 남편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해주더니 저희 친가가 기울고 나서는 저에게 아주 쌀쌀맞게 굴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공장이 팔리고 나자 이제는 저를 아주 무시하고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보내는 용돈 사건으로 남편과 크게 싸운 뒤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공장에 가서까지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매매한 공장은 다음 달부터 매입한 사람에게 넘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 달까지는 아직 엄마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장 내에 남아있는 짐을 빼는 중이었어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공장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그 태극기들도 아직까지 공장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가 상황을 알고 나서는 친가 공장에 들이닥쳤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공장에 남아있던 태극기를 보더니 미친 듯이 다 떼어서 공장 앞마당에 짓밟고 보란 듯이 불에 태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나온 친정엄마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딴 애국할 시간에 우리 아들 등에 빨대 꽂을 생각이나 하지 마. 너희 집 애가 우리 아들 잡아먹게 생겼어? 돈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아서 뻐대면서 우리 아들한테 대들고 개겨. 태극기 걸고 애국하는 척하지 말고 애 교육이나 똑바로 해. 저는 엄마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죠. 시어머니가 남편보다도 무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를 자주 만나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짓까지 할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전 너무나 열이 받아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공장 CCTV 아직 있지? 아직 짐 빼는 중이라서 도둑들까봐 CCTV 해지를 아직 안 했다면서 거기에 찍힌 시어머니 영상 좀 보내줘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래야 다시는 이딴 짓 안 하지. 진영아, 솔직히 엄마도 이번에 깜짝 놀랐다. 사돈이랑 왕래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런 행동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번에는 신고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다. 공장 넘기기로 한 다음 달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 CCTV 영상 보내줄게. 그래서 저는 CCTV에 찍힌 태극기를 훼손하는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 출두 명령이 떨어지자 시댁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랑 남편이 쫓아와서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네가 뭐 경찰에 신고했지?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시궁방지게 꾸니까 확실히 하려고 공장에 다녀온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뭐 나를 신고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장 신고 취소 안 해?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일은 경찰에서도 수사 열심히 안 해. 어차피 무혐의 처분될 건데 괜히 힘들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 지금 당장 취소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차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한 사람은 친가의 가세가 기울었다고 저와 저희 엄마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와 남편이죠. 그리고 화가 나면 마음대로 남의 공장 부지에 가서 태극기 불태우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당신은 뭘 근거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거라고 생각해? 태극기 훼손 있잖아. 그거 꽤 중범죄야. 어머니 처벌받을 예정이니까 두고 봐. 제 말대로 얼마 후 시어머니는 꽤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태극기를 손상하고 모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더라고요. 처벌이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런 둘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죠.
다시는 저희 엄마 공장이나 집 근처에 가서 폐악질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은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 똑똑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공장도 수월하게 넘어가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영아, 진정하고 잘 들어. 아유, 엄마가 암이래.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 오빠한테는 이미 다 말했는데 치료비는 집을 은행에 넘기고 영모기지론으로 매달 받을 거야. 너무 놀라지 말고 조만간 엄마 만나러 와.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야 큰일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본인 걱정은 안 하시고 암 치료에 쓸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집을 넘기게 되었다면서 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 한 채라도 너랑 네 오빠 앞으로 남겨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라서 결국 너한테 주고 갈 것이 하나도 안 남게 되었네.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전 울면서 그런 건 생각 말고 몸부터 나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내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은 엄마 몸 나을 생각만 해요. 내가 자주 보러 올 테니까. 저는 혼자 남은 엄마가 암 투병까지 하시게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남편은 친정엄마 병문안을 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병문안 가자고 하면 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겨우겨우 한두 번 가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뭐 참 불성실한 태도로 병문안을 했어요. 엄마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얼른 가고 싶은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이왕 간 거 기분 좋게 뵙고 가면 안 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중학생 애도 아니고 아픈 장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아유, 어쨌든 오긴 했잖아. 안 간다고 하는 거 당신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으면 된 거 아니야? 나는 뭐 장모님 병문안 태도마저도 한 소리 들어야 돼? 결국 엄마 병문안으로 와서도 남편과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기본적인 태도가 안 좋기도 했지만 엄마가 암에 걸린 이유 중에 시어머니가 준 스트레스도 있을 것만 같아서 남편의 이런 태도가 더 기분이 나빴어요. 한두 번 같이 왔다가 매번 싸우니까 그 뒤로는 뭐 저 혼자 엄마 병문안을 다녔어요. 진영아, 혹시 엄마가 먼저 떠나고 나면 네가 행복해야 할 텐데 엄마는 크게 걱정이야. 사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많이 속상하겠더라. 사위가 너무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야. 엄마는 이렇게 종종 제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은 다 보는 눈이 있으셔서 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 그게 내내 죄송했어요. 엄마가 암으로 아픈 것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제가 걱정을 얹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지만 엄마도 어느 정도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는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보낸 저는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장례를 치를 때도 남편은 거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마지막까지도 저와 남편의 사이를 걱정하던 엄마가 떠올라 저는 더 서러웠죠. 그 이후 그때의 한을 마음속에 품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엄마의 첫 기일에 산소에 같이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앞서 이야기했던 그딴 소리를 한 것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간 준비해온 이혼소장과 손해배상 서류를 던진 것이었죠. 이혼소장은 제가 소송한 것이 맞는데 손해배상 소장은 좀 달랐어요. 손해배상은 남편이 회사에서 담당했던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온 사람들 수십 명이 진행한 집단 소송이었어요. 즉 남편을 책임자로 기입해서 남편 회사에 보내는 소장이었죠. 저는 저희 친가의 가세가 기울게 된 이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한 후부터 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공식품 회사를 다니면서 윗사람들 비위만 맞추고 정치 노름이나 해왔죠. 그러면서 본인 실적을 위해 불법도 자행해왔어요. 저는 남편이 부장급으로 승진하기 전에 집에서 부하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 괜찮다니까. 그 정도는 법에 안 걸려. 이거 먹으면 즉시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홍보해. 직접 체험한 거라고 사연 작성해서 홍보하래도.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가 얼마나 많은데 아줌마들이 이런 사연 보면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원재료는 제일 저렴한 걸로 사는 거 알지? 완전 신선한 거 쓰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폐기하기 직전에 있는 걸로 구입하라고. 그래야 이윤이 많이 남지. 뭐? 네가 뭘 아냐? 다른 회사 다녀봤어? 잘 모르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따지지 말고. 남편은 이런 식으로 부하 직원에게도 하대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시 남편은 부장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실적이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처음 만드는 건강보조식품을 담당하고 있었죠. 요새 다이어트 보조제가 인기여서 남편네 회사도 그걸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조제를 판매하면서 과대 홍보를 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판촉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명하지 않은 매체들에 광고를 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료도 폐기 직전인 것들을 쓰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제가 들어봐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고 서류들을 몰래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것들이 저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네 회사에서 다이어트 보조제가 판매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곧 승진할 거라면서 쾌재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다이어트 보조제가 잘 팔렸는지 남편은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부하 직원들을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면서 얼마나 거들먹대던지 꼴 보기 싫을 정도였어요. 야야, 내가 말했지? 내 말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게 인생 선배가 하는 조언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너희보다 내가 한참 선배잖아. 그럼 무슨 말이든 그냥 내내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예, 선배님. 선배님처럼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야죠. 그나저나 어떻게 그렇게 비용을 절감하셨어요? 선배님이 다이어트 보조제 만드는 비용을 절감해서 이윤이 많이 남았다고 이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아휴, 그걸 아직도 모르냐? 원가 절감 알아 몰라? 어차피 갈아서 알약으로 만드는 건데 누가 원재료를 신경 쓰겠냐.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원재료를 구입하면 비용 절약이 된다 이 말씀이야. 잘 모르면 너희도 기억을 해놔. 그래야 나처럼 쭉쭉 승진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잘 팔려나가던 다이어트 보조제는 얼마 후에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보조제를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이 회사 앞에 시위를 하러 나온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집에서 통화로 짜증을 내면서 회사 사람에게 말했어요. 아이씨, 보안팀 뭐합니까? 내일부터 그 사람들 못 나오게 막으세요. 회사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뉴스에라도 나가면 큰일 난다고요. 경영팀에서 보상안 만드는 중이니까
잘 달래서 보내든 겁을 줘서 보내든 하여간 시위 못 나오게 하세요.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당하게 신고하고 시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결국 남편네 회사는 시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에는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죠. 남편이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남편의 눈을 피하려면 남편이 일하는 시간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회사 앞에는 시위용 피켓을 든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위도 생각보다 본격적이어서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위자들은 확성기와 소형 트럭까지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하러 나온 분들에게 사정을 물어보았지요. 혹시 시위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해서요.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과 관련된 것들인가요? 그러자 화가 잔뜩 난 시위자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물어요. 저 회사가 아주 대놓고 사기를 친데도요. 내가 이거 먹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참 봐요. 피부에 이 두드러기 난 거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한 달이 넘게 낫지를 않는다니까요. 이걸로 항의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서 연락도 갔는데 이것들 완전 모르세요. 이거 구입할 때 먹는 동안 고혈압약 굳이 안 먹어도 된다고 중복 복용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보조제가 아니라 약이라면서요. 몸에 워낙 좋아서 혈압도 낮춰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것만 먹었던 몇 주 동안 혈압이 치솟아서 병원 실려갔다 왔어요. 그런 식으로 허위 광고를 했으면 손해배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먹었으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잖아요. 저는요 이거 먹고 이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한 달이나 다녔어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병원에 물어보니까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꾸 재발을 해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의심되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성분 분석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분 분석한 거 나오면 저 회사도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와서 항의해도 듣질 않으니까. 남편이 막무가내로 개발한 이 다이어트 보조제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시위에 나온 분들을 설득해서 저에게 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기요, 갑작스럽지만 저에게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어요. 정말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제 남편이 저 회사 관계자여서요. 이 증거들을 한번 보시고 혹시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면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어머,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소송해야죠. 완전히 이길 수 있겠는걸요. 오늘 꿈자리가 좋더니만 귀인을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 그분들은 제가 가진 증거를 보더니 바로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시위에 나온 것은 일부 대표자들이고 온라인으로 서명을 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명 단위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었죠. 단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니 변호사 비용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성분도 분석을 의뢰했는데 글쎄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고 홍보된 것에 비해 성분이 부족한 보조제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녹음 및 서류 증거와 성분 분석 증거로 인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이 되었죠. 전 그동안 이렇게 준비한 소송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여보, 나 이 소송 진행되면 직장에서 잘려. 어디 그뿐이야. 나 때문에 소송 들어갔다고 회사에서도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것만은 안 돼.
당신도 남편이 옥살이 하거나 빚쟁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혼 소장도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장도 취소해 줘라. 뭐든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당신 말만 듣고 잘 살게. 남편은 이러면서 결혼 초에 그랬던 것처럼 제 기분을 살살 맞춰주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웃으면서도 경멸스럽고 역겨웠어요. 나는 당신처럼 강약 약강인 비겁한 사람과 살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당신이 갚아야지. 그렇게 진작에 좀 정직하게 부하 직원들 의견 무시하지 말고 살지 그랬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 태도에 이혼 이야기를 안 했던 건 이 소송 준비하느라 그랬던 거야. 그런데 마침 준비가 다 끝났는데 당신이 이혼 이야기를 하더라? 잘 됐네.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이거. 아니 그건 그냥 내가 홧김에 한 이야기야. 정말로 이혼하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아니 내 말 좀 들어줘라 여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대도? 다 필요 없어. 당신은 앞으로 강한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손 비비면서 살아남아봐. 이제까지 그래왔잖아. 물론 과연 이번에도 그게 통할까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피해에 대한 내용이 기사화까지 되면서 남편을 회사에서 당연히 잘리게 되었죠.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소송을 한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대로 정의 구현했네요. 저희는 그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고 담당자 그놈은 회사에서 잘렸고요.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가지고 온 증거가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언니의 남편이었다니 정말 놀랄 일이지 뭐예요? 언니도 그건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셨겠죠? 저희는 덕분에 승소했으니까 언니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혼 소송도 승소하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시고요. 정말 고마워. 이혼이 쉽지는 않지만 힘내볼게. 나도 이번 소송 이긴 분들처럼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데 그 직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너 네가 소송 건 거라면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어머니, 제가 이 집에서 왜 나가요? 이 신혼집 마련할 때 저희 친가에서 돈 거의 다 대준 거 잊으셨어요? 그건 결혼 전에 마련한 제 재산이라서 남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랑 별거하려고 어머님 댁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잘린 게 왜 저 때문인가요? 남편이 불법적인 일 저지르고 사람들한테 피해줘서 그 죄값 받은 거예요.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이게 정말? 네가 증거니 뭐니 타잡아서 소송 걸었다는 거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내라는 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네 남편이 이렇게 만들면 기분이 좋아? 네, 저는 좋아요. 아주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냥 두고만 봐야 했나요? 어차피 저를 아내로 존중해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이제 곧 어머님 아들의 아내가 아니게 될 거예요. 이혼 소송도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보낸 후 전 다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종종 저에게 연락해 빌면서 사정을 했지만 그 또한 들어주지 않았죠. 여보, 진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나 이제 돈도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 진짜 죽겠어. 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진짜로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줘라. 어?
시끄러워. 그 긴 시간 동안 나한테 용서를 빌 기회는 충분했어. 정말로 용서를 빌어야 했을 때 빌지 않고 당신은 나를 무시하기만 했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고. 심지어 우리 엄마 장례 치를 때 당신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나랑 당신 걱정하다가 가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들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러게 진작에 잘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 나눌 거야. 그렇게 알고 나는 이제 당신 차단할게. 전 그렇게 속에 맺혀있던 한을 풀고 남편을 차단했어요. 그 후로 이혼 소송은 좀 더 수월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저지른 불법 건강보조제 제조 형태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또한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죠. 결국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사실상 빈털터리의 손해배상으로 인해 빚쟁이가 되었죠.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던 지방으로 내려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어요. 옆 동네에선 오빠가 살고 있어서 오빠의 도움도 가끔 받아가면서요. 우리 오빠는 아직 노총각이거든요. 이혼 후 집을 처분해 받은 돈으로 지방에 집을 마련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아이와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완벽한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동안 그놈한테 무시당하면서 산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새 삶을 살려고 해요. 엄마 산소에 가서도 하늘에 있는 엄마께 지금의 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혼 소식에 마음이 아파하셨겠지만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야 마음 편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남편 덕분에 또 그런 이상한 사람에게 붙들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만큼 전화위복이 된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실 테니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매일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